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단행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21,948.1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7% 높은 2,471.6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한 6,428.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비 지출은 높은 소득과 낮은 물가 덕분에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다만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4%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7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늘었지만 역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0명 증가한 23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만 6천 명에 부합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2.8% 오른 47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이번 한 달간 약 6%의 하락을 기록해 월간 기준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로 미국 정유시설의 약 4분의 1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물가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 데다가 이날 오후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세제 개편안 단행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에 밀려서 2,36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6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 새로 최대치를 다시 썼다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8개월) 연속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북한 리스크나 또 증시 실적에 대한 고점 논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좀 이게 덮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9월 달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자체가 덜 매파적, 그러니까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 실적 면에 있어서는 하반기의 실적이
여전히 상반기보다는 더 증가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우려 요인들이 많이 해소되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증시 고점 논에는 두 가지,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실적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기업 실적이 좀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또 반도체 업황의 고점 논란, 이 두 가지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 실적 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약간 좀 덜 나오는 약간 슬로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3, 4분기 실적은 또 증가세가 유지되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업 실적이 계속 좋게 보는 거는 계속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등 IT 업황인데요. 일부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반도체나 IT 업황은 당분간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질 거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IT 투자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나 이런 IT 수요는 과거에 어떤 뭐 사이클이 약간 희미해지는 상황, 그래서 상향 트렌드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증시가 고점 논란은 좀 지나친 평가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전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을 한 2,5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은 한 2,35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도 IT가 여전히 좋고요. 또 금융주도 상당히 좋죠. 증권이나 은행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최근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는 소재 산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커모더티 가격을 보면은 산업용 가격들이 상당히 뭐 좋은 상황이 되고 있죠. 또 현재 철강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가격 변수들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면은 이쪽 섹터의 실적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소형주 코스닥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갖다가 위원회를 원래 당초에 내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좀 땡겨져서 올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건보료 뭐 이런 수혜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문재인 케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또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IT나 뭐 제약, 바이오 등 이런 산업군들은 우리가 이제 중소형 코스닥을 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산업군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미국 쪽을 잘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뭐 예산안을 확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9월 말까지인데 이걸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조금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은 과거에도 협상이 안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예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9월까지는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부 폐쇄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 미국 의회 내에서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거는 보입니다만은 그 해결 과정에서 상황들이 시장을 좀 흔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미국 FOMC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FRB의 자산 매각건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나오더라도 큰 규모는 아닐 거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기아차와 노조 간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판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한때 국민차로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회사고 지금은 현대차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스포티지 이런 SUV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아차의 근로자들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인 2011년도에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임금을 좀 법원이 대신 좀 받아주세요. 내라는 판결을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4,223억 원, 반올림하면 4억 원이 되는데요. 4,224억 원을 줘라. 이런 판결이에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원래 요구한 것은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노조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액은 훨씬 적기 때문에 좀 불만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세간에서는 회사의 반대 로비가 워낙 셌고 또 국민 정서, 기업을 살리자는 이런 국민 정서 이런 것이 합쳐지면 이 법원이 한 푼도 주지 마라라는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노조 쪽에서는 사실 전전긍긍해왔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4,224억 원이라도 돌려주라라고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 노조는 일단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 임금을 둘러싼 이 논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요. 일단 이번 판정은 근로자들의 전체적으로 금액은 적지만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 임금을 줬는데 또 부족한 임금을 또 주라고 뒤늦게 이렇게 법원이 판정을 하면 기업 경영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와 현대차는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경영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자꾸 퍼주기를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의 여론전이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통상임금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느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복잡한 경우는 저는 일찍이 보지를 못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앞에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뭐 줄줄이 일당 뭐 주당 각양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를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초과 근무 수당, 야간 수당, 일요일 날 근무하는 휴일 근무 수당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의 1.5배를 주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체로서는 그 돈을 좀 적게 주려고 급여 구조를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본급이라 해서 기본급의 1.5배만 줬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제6조 사항입니다만은 휴일 수당이나 야간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라, 1배 반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의가 없는 그 컨셉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업주들은 사측은 기본급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기본급의 1.5배만 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휴일 수당을 1.5배 준다고 해놓고 그것을 기본급을 적게 해놓으면 오히려 휴일 수당이 평일 수당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을 2011년에 이제 근로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휴일 수당, 특근 수당 돌려내라.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거 보면 분명히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기본급은 아니면서도 근로자들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정기 상여금이란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너스는 미국이나 유럽의 보너스 금액하고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보너스가 나갔습니다. 일률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너스가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연간 몇 %.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유럽에서 얘기하는 보너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점심 식대, 이 식대도 모든 사람한테 매일 정기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상임금이다.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 수당, 야근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기아차의 경우에만 무려 1조 9천억 원을 기업이 떼먹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재계에서는 그 통상임금 규정이 잘못됐다.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판결로서 이번에 서울민사지법 41부가 정확하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 요 세 가지 조건만 해당하면 무조건 다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보너스인데 우리말로는 정기상여금. 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한 거예요. 네. 또 식사비, 중식대, 석식대 이런 식사비 나가는 것도 이것도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휴일 근무를 시킬 때나 야간 특근을 시킬 때는 그 보너스에다가 식사비까지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그것에 1.5배를 주라. 이러니까 이 금액이 이번에 이제 기아차의 경우에는 4,224억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것은 1조 9천억인데 왜 4,224억 원으로 줄었느냐? 이것은 이번에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노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설정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일당 같은 거, 판매사원 일당 같은 거 이런 것은 판매사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이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저께 처음으로 그나마 좀 자세하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간 해석하기 나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앞으로도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이 법이 하나의 이 판정이 판례가 돼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사측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웠었는데 이 원칙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예, 우선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제 사법부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여전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판정 난 이후에도 재계는 재계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불만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통상임금이 뭐냐 하는 그 개념, 여전히 사법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다. 그거 차차 또 애매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재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관련해서는 바로 이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을 줄여서 흔히 신의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의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의성실, 문자 그대로 성실하게 하자. 이건데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서 입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우리가 민법이 수백 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다 정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의 원칙, 우리가 신의에 의해서 권리 행사도 하고 의무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간에 계약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민법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서로가 계약을 하면 그만이에요.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신의 성실에 어긋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민법 2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왜 신의칙이 나왔냐면 지하차와 기아차 사측이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우리 오래 전부터 이런 계약을 맺어왔는데, 자, 통상 이제 특근을 할 때, 야근을 할 때, 또는 일요일 날 휴일 근무를 할 때 노사 간의 합의를 맺습니다. 그 노사 간의 합의를 맺을 때 기본급 곱하기 1.5배를 주겠다.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신의 성실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신의 성실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지금 시중에 신의 성실 원칙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급하면 우리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립니다. 급할 1,000만 원만 빌려주라. 근데 1,000만 원을 한 달 내로 못 갚으면 내 장기를 떼주겠다. 이런 계약하는 흔히 보죠. 화장실에서 그게 있어요. 내 목을 내주겠다. 이건 없는데 장기를 하나 꺼내면 또 사니까 허파를 하나만 내주겠다. 이런 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한 달 후에 돈을 못 갚으면 계약 허파를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신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결석하면 월급은커녕 내 집도 다 강제로 바쳐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제 제기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주장을 했느냐? 자, 근로를 하기 이전에, 특근을 하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느냐? 기본급의 1.5배를 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신의 원칙에 따른다고 그러면 지금 노조 측은, 근로자 측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의 성칙의 원칙에서 이미 합의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회사 측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의 측에서는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신의 측에 어긋나니까 사측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근로자의 주장이 신의 성실을 지켜라는 민법 2조의 규정에 어긋나니까 원래 계약서 상에 있는 대로 기본급의 1.5배만 주도록 판결을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기를 이르고 실제로 법원도 2013년에 처음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신의 측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 이런 판결을 2013년에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분 판결이 오락가락하게 되는데 어저께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신의 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 이 민법상의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법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 공공 질서를 어긴다든지 기본 헌법 질서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은 그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 6조에 분명히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계약은 무효다. 신의 성실의 원칙 그거 무효다. 법 우선이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6조 모든 특권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라. 그래서 어저께 법원은 신의칙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네. 이 경우에는 신의칙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6조대로 통상임금의 6.5배를 반드시 줘라는 그런 상당히 엄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일단 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앞서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노조 측은 법까지 가지 말고 대화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즉시 항소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13년에 네. 대법원 판례가 그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줘야 되고 그 통상임금 안에는 그 정기상여금, 보너스가 포함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 판례만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그런 재판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 2조 규정에 따라 신의칙에 위반이 되면 안 줘도 된다. 이런 또 판결을 내려놨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오락가락 했는데 이번에 서울 민사지법 41부가 이게 사실은 그 노동문제 전문 재판부예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그리고 일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자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 말고 재판 가면 서로가 소송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판결을 존중해서 노사가 합의하자. 아무리 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둘이가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 그러면 민사소송은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형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용조용히 하자.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의칙 이것을 끝까지 민법 2조 규정을 갖고 가서 통상임금 속에 그러니까 정기상여금, 중식대, 석식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배 이 돈을 못 주겠다. 현재 지금 기아의 경우에요. 아까 4,224억 원을 줘야 된다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표 소송이에요.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전 근로자를 대신해 소송하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에 재판에 응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 법이 판결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차 사측에서는 4,224억 원의 판결이 났지만은 토탈 이번에 소송에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 대표 소송을 적용해서 다 주면 약 1조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게 너무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휘청해서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도 이런 사정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재계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자동차 회사가 사정이 안 좋은데 이게 이번에 무너지면 노조에게 큰 손해를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바로 항소할 겁니다. 2심에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걸 항소하는데 네. 고등법원의 항소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1심 판결까지 6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이 재판은 훨씬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재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자그마한 한 시작에 불과하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거대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 자, 이번 판결이 기아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례가 돼서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재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지금 재계는 한마디로 패닉이죠. 예. 갑자기 주지 않아도 될 돈, 기아차 한 군데만 아까 제가 1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 소송에 소송하지 않은 사람까지 준다면 판결은 4,224억이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 기업들이 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회사가 110개가 넘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에 이 소송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약 30조 원을 좀 넘습니다. 3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이 약 400조 원이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의 약 한 8.5% 정도. 이런 정도가 지금 근로자들이 돈을 더 내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계,
회사 사측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지도 않아야 될 생돈 30조 원이 더 나간다. 이거 돈 절대 못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노조에서는 그 돈은 재계가 새로 안 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한테 왔어야 될 임금이었다. 무슨 얘기냐? 재계가 우리 돈을 착취한 거 아니냐? 그 착취한 돈 30조 원을 내어놓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논쟁은 기아와 기아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기업과 전 노조의 문제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민법상 체불임금은 3년간은 소멸시효 없이 제척기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기업들도 다 이걸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 전 기업의 문제가 아니냐. 특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지금 과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근로자와 사측 사이에 계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법원이지만은 행정부가, 정부, 고용노동부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이번 법원 판결을 가지고 행정 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국회는 국회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그것만 정확하게 만들어버리면 통상임금이 무엇이다, 지금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뭐는 들어간다라고 시행령이 하나 만들어주면 이런 혼란이 생기지도 않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국회의원의 그 무식하고 무책임한 법령 하나가 또 행정부의 방임, 그냥 책임을 방기했죠. 거기다가 사법부가 그동안의 정치 권력 판정을 보면서 어떤 판사는 이렇게 판정하고 어떤 판사는 또 저렇게 판정하고 이러면서 6년을 끌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재계를, 근로자와 재계를 한마디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입니다. 법원과 국회, 정부 정말 엄중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아차 사측은 항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재계는 역시 발등에 불씨가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승자라고 볼 수 있는 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만족하다 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하십니까?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통상임금을 그 안에 상여금이나 석식대, 중식대를 넣어주지 말아달라는 것이 재계의 요청이었는데 그것을 받아줬다는 것만으로 노조는 일단 감사하죠. 물론 노조의 요구가 말씀 올린 대로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원래 법 취지대로 해석해줬다는 것만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판결도 달라지는구나, 이제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만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아차에서는 바로 이 통상임금 1조 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겠다, 그래서 여론전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 법원의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도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판결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조 원 준다고 해서 망한다는 기아의 주장은 완전히 얼음장이다, 엄살이다, 이렇게 판사는 명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기아가 1분기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약 4천억입니다. 올해 경기가 좀 나빠져서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1년간 1조 6천억을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매출은 50조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1조 원의 근로자한테 준다고 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는 이건 생거짓말인 거죠. 이제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회계장부상으로는 당장의 1조 원을 충당금으로 쌓으면 3분기는 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장부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결코 그렇지가 않고, 또 현재 지금 기아차가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4조 원입니다. 24조 원. 24조 원에 비한다면 1조 원이란 금액은 이거로 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는 억지고 엄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기업적으로 모두 이게 그 자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경제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안 줘도 될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 정책만 보면 아직 안 주고 그냥 그 끝까지 가져가면 30조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니까 돈이 나가는구나. 예정에 못한 돈이 나가게 됐으니까 큰 고통일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 결과로 자동차 업계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제 재계에서 어저께도 자동차공업협회 성명서 내고, 상공회의소 성명서 내고,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다 죽었다. 이런 판결들을 내고 있는데, 법원의 이번 서울 민사 41부 판결문을 보면,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재계가 이번 판결로 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냐 없냐,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법을 어겼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봐야 소송이 붙으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재계가 타격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건 이번 판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근로기준법 6조에 분명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걸 주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가지고 재계가 얼마나, 이번 판결을 가지고 재계가 충격이 있냐 없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마라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판결을 떠나서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충격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1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근로자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그 기아차 입장에서는 1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단기 순이익도 그와 버금한 금액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줄면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줄어들 테니까, 배당률이 낮아질 테니까 주가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로 통상임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사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뉴스타트의 계기가 된다면 또 그것이 주가 오른 요인도 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1조 원은 부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것은 통상임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것은, 자, 첫 번째가 중국발 위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 생산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중국의 사드 보복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가 진출을 할 때 현대 북경차라고 시엔다이 베이징처라는 회사가 지금 북경에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설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50.01%나 51%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 그저께 현대가 북경에서 부품이 납품이 안 돼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이 올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대 측에서는 돈을 주자고 그랬는데 그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오너들, 중국 주주들이 차가 잘 안 팔리니까 부품 회사들의 부품 대금 납품하지 말자,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대가 기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 비율이 너무 높은 와중에 사드 보복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화 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도 잘 안 팔리는데, 미국 시장 잘 안 팔리는 것은 지금 리콜 사태, 부품의 결함 문제로 리콜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리콜 부인했다가 다시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리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그냥 팔더라고요. 국내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잦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좀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는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무인차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대차, 기아차 이 속도가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30조 기아차 입장에서 1조를 더 주면 기아차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노조의 주장대로 원래 근로자들이 받아갈 금액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자가 이번 판결을 놓고만 볼 때 근로자가 원래 받아갈 돈을 현대 기아차가 자기들 정책을 잘못 써놓고 엉뚱하게 근로자 탓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하고 실업자들한테 돈을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입니다. 거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들한테 좀 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더 살아난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장하성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기아차와 노조 간의 통상임금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박사님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